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8년을 보낸 저는 한국 방산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에 한국 현무 시리즈가 올라오면 저는 그것을 파일맨 끝에 뒀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보는 습관대로요. 한국이 이류라는 생각은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하는 나라지만 아직 우리 수준은 아니라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충청남도 어느 시험장에서 본 화면 속 불꽃, 350km를 날아와 8m 이내에 박힌 미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줄지어 완성되고 있던 K9, 자주포, 연간 100대, 유사시 300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공장 관리자. 저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콜터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정책학 박사이자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28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확신에 차서 틀려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래드 콜터입니다. 나이는 56,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안보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서 28년을 근무하며 아시아 태평양 탄도미사일 위협평가를 총괄했고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 실전 배치 자문을 맡았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 14차례 증언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DC의 민간 안보 싱크탱크 글로벌 스트래티직 인스티튜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억제 전략이라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 자부심이 서울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청남도 어느 시험장에서 본 화면 속 불꽃, 350km를 날아와 오차 8m 이내에 박힌 미사일. 그것을 설명하는 35살 한국인 엔지니어의 담담한 표정. 창원 공장에서 줄지어 완성되고 있던 K9 자주포드. 연간 100대, 유사시 300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공장 관리자의 목소리. 저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28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낸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10층짜리 건물. 글로벌 스트래티직 인스티튜트라는 간판이 붙은 그 사무실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당일 배포되는 전 세계 미사일 동향 브리핑 파일을 열었습니다. 북한 이동식 발사대 동향, 중국 동풍 계열 미사일 전개 패턴, 러시아 킨잘 추가 생산 정황. 이 세 가지가 항상 책상 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현무 관련 파일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장 나중에 열었습니다.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 파일을 늘 후순위에 뒀습니다. 그 시절 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에는 브리핑 자료 검토, 오후에는 보고서 작성, 저녁에는 아내 캐롤라인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것, 주말에는 딸 세라와 함께 포토맥 강변을 걷거나 서재에 앉아 밀린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단조롭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정이 좋았습니다. 세라는 그 무렵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22살짜리 딸아이가 화면 앞에 앉아 한국어 대사를 따라 중얼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진짜 멋있지 않아?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요즘 완전히 세계적이잖아.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중문화는 잘하더라. 그것이 제가 그 시절 한국에 대해 가진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은 잘하는 나라. 방사는 아직 우리 수준이 아닌 나라. 동료인 제이슨 리는 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슨은 제 사무실에 종종 들러 현무 관련 파일을 책상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방산 데이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그 파일을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제이슨은 뭔가 말하려다 말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 싱크탱크 회의실에서 아시아 방산 동향 보고서 발표 담당자가 결정됐습니다. 저였습니다. 서울 출장을 포함한 현장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흥 없이 그 일정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 3박 4일 국방기술품질원 브리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방문, 국방과학연구소 면담. 평범한 출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캐롤라인이 짐을 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번엔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오세요. 당신 요즘 너무 굳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기존에 수집해둔 한국 방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현황 분석, 성장세는 인정하되 선진국 대비 한계 명시. 그것이 제가 쓰려던 보고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무 -5, 탄두 중량 8에서 9톤, 원형 공산 오차 10m 이내, 지하 100m 콘크리트 관통 능력. 이 수치들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과장된 수치일 거라고 실전 배치와 설계 수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그 페이지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초음속 돌입, 지하 100m 관통.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이것을 구현한 나라는 지구상에 두 곳뿐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둠을 내다봤습니다. 비행기는 북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과장이겠지.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찜찜한 느낌을 잠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탄두 중량 9톤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현지 시각 오전 6시였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11월의 서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만 싫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며 저는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서울 공기 차갑다. 세라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아빠 명동 꼭 가봐.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거 먹어봐. 아빠 한국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 도심을 처음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한강 위로 다리들이 이어지는 풍경.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서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규모는 인상적이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도시가 저에게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핑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공식 브리핑, 담당 연구원과의 면담, 형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 브리핑 장소는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건물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용산 일대는 정돈된 거리와 군 관련 시설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딘가 워싱턴 DC의 펜타곤 주변 분위기와 비슷했습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느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정돈된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브리핑실로 안내받은 저는 독일에서 온 방산 전문가 클라우스 슈나이더와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는 독일 방산 연구소 출신의 전차체계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담당 연구원의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감흥 없는 목소리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15분 동안 형식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출 실적, 생산체계 현황, 주요 계약 내용.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이 시작된 지 정확히 2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무 -5의 탄두 중량은 8에서 9톤 수준이며 오차 반경은 10m 이내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지하 100m 콘크리트 구조물 관통 능력이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내 손글씨였지만 낯선 숫자들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수치를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구현한 나라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런데 지금 이 브리핑실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의 한국 연구원이 그것을 당연한 사실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그 수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이라는 게 맞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를 바라봤습니다. 클라우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전문가의 눈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건물 밖 안뜰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공기를 마시며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들은 것인가?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십 번 써온 보고서였는데 이번엔 단 한 줄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유지해온 평가, 그리고 오늘 오후 스크린 앞에서 본 그 숫자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후자가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편이 훨씬 편안했으니까요. 한국이 과장한 것이다. 실전 배치 능력과 설계 수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그 짧은 대답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런 과장도 없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보통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동료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었습니다. 마이클, 현무 -5 탄두 중량 수치 어디까지 확인됐어? 오늘 브리핑에서 9톤 얘기 들었는데.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브래드, 그 부분은 기밀 분류야. 공식적으로는 말 못해. 근데 내가 들은 것, 과장 아니야.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과장 아니야. 마이클은 27년 경력의 국방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클라우스와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클라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드, 어제 브리핑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했어.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전차 납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연간 100대를 그냥 찍어낸다는 거잖아.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수준이야. 클라우스의 말이 제 가슴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 아래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오랫동안 쌓여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원으로 향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고속도로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줄기, 워싱턴 DC 주변의 평평한 지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연이어 겹쳐지는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창원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양쪽으로 공단 단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 너머의 공장 건물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안내를 맡은 사람은 이준혁이라는 35살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작업복, 또렷한 눈빛. 그는 깔끔하게 악수를 건네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서부터 소재 가공, 부품 제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공정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 체계였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에서도 독일의 라인메탈 공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성 단계의 K9들이 라인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20대가 넘었습니다. 연간 생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준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상 운영 시 연간 100대 이상입니다. 유사시에는 300대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독일의 전차 공장이 연간 30대를 겨우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방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대, 유사시 300대. 클라우스가 제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90% 이상, 핵심 부품 자체 생산 비율 85% 이상, 계약 납기 이행률 99%.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하면서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받아 적는 속도보다 충격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밥상 위에 도면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손가락으로 도면을 짚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로키드 마틴에서 그런 풍경을 본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식사 후 이준혁이 제게 말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부서에 제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채택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계층 없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장 직원이 직접 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승인 단계 없이. 미국이나 독일의 대형 방산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프레드, 이건 독일도 못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꾸지 않은 채로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국방산의 현주소, 과대평가된 위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이었고 제 경력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쓰면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던 생산 라인, 밥을 먹으면서 도면을 펴놓고 토론하던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90%라는 숫자, 납기 이행률 99%라는 수치,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면 저는 거짓말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싱크탱크 상관 로버트 던컨이었습니다. 브래드, 보고서 초안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 예상대로 한국방산 한계를 명확히 짚는 방향으로 써줘. 의회 쪽에서 이번 보고서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거든. 미국 방산 기업들 예산 재배분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 알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로버트 던컨, 저보다 6살 위의 상관. 싱크탱크를 설립한 주요 후원사 중 하나가 미국 방산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그 후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로버트의 방향에 맞춰 보고서를 써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했지만 직업적 타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늘 내가 본 것을 거짓이라고 쓰는 것은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슨, 로버트가 방향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어. 제이슨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너 오늘 뭘 봤어? 저는 창원에서 본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K9 생산 라인,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납기 이행률. 제이슨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브래드, 내가 본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써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빛났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왔다. 서울 체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이 예약해둔 인사동의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간판을 보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낮은 천장,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메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것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짜고 구수하고 묘하게 복잡한 맛. 단순한 재료들이 오랫동안 끓여져서 깊어진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 단순한 음식 앞에서
저는 갑자기 지난 28년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봐왔던 걸까? 내가 한국을 낮게 평가한 근거는 데이터였을까? 아니면 그저 편견이었을까?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먼지 가득한 거리, 앙상한 나무들. 그 사진 속 서울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도시는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나라는 그 폐허를 지워버렸습니다. 단순히 지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 위에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를, 세계가 사러 오는 무기를, 세계가 보러 오는 문화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버드 시절 스승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브래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 말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인사동 골목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저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내어주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소리 없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어. 된장찌개라는 거야. 내 말대로 맛있더라. 세라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좀 좋아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본원을 찾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연구동은 조용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보이는 연구실마다 사람들이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의 밀도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며 이상하게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브리핑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승원 박사였습니다. 나이는 51, 검은 태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첫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뛴 사람만이 갖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콜터 박사님, 박사님의 이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을 낮게 평가한 그 보고서를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있을 때요. 한국 출신이면서도 한국 방산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돌아와서 일해보니 제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 안에서 보는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정 박사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번 방문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정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 성공 자료입니다. 공개 자료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자료를 읽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마하 5 이상, 연소 시험 성공, 핵심 소재 자체 개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28년 경력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을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박사가 기다려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저는 고개를 들어 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떠나 왜 돌아오셨습니까? 정 박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뭔가를 더 쌓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국방 일을 해왔지만 그런 이유로 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정 박사의 말이 그 질문을 처음으로 제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정 박사와의 면담 이후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존 초안 파일을 열었다가 잠시 바라보다가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재평가. 그러고는 정 박사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준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 박사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한다고.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 질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이번에는 숫자 그 자체를 먼저 봤습니다. 그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로버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보고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쓸 생각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이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슨, 방향 바꿨어. 내가 옳았어. 제이슨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는 거야, 브래드.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더미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을 안 자는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구나. 일정을 사흘 연장했습니다. 정 박사와의 추가 면담, 이준혁과의 재인터뷰,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까지 일정을 새로 짰습니다. 클라우스도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정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콜터 박사님, 비공개 기술 시연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소는 충청남도의 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황금빛 가을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기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들판 너머에 그 시험장이 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저는 그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묘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상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350km 거리의 표적을 향해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 화면은 타격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오차 7.8m.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8m 이내, 350km 거리에서. 이것은 토마호크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아니, 일부 수치는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뒤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치가 이 수준이라면 공개된 수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 수준의 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 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시험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가을 들판을 내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박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던컨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래드, 내 수정된 초안 봤어. 이건 우리 방향이 아니야. 지금 당장 원래대로 돌리지 않으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을 빼겠어.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의회 쪽으로 넘어가면 내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28년 경력, 의회 인맥, 싱크탱크에서의 자리. 로버트가 언급한 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이슨에게 전화했습니다. 브래드, 무슨 일이야? 저는 로버트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이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내가 본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진실이야. 그럼 답은 나왔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산책로는 11월의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니 전망대에 닿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빛나는 도시, 70년 전 잿더미였던 곳,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들딸이 지금 35살의 나이로 시험장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뭔가를 더 쌓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것은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쌓아가는 전략. 미국이 가진 것, 독일이 가진 것과 한국이 가진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라야, 아빠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세라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잘 됐어?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응, 아마도.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재평가 우리가 놓쳐온 진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28년간 한국 방산을 잘못 평가해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다. 그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글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새벽부터 보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창원에서 본 K9 생산 라인, 이준혁의 상향식 혁신 문화, 정 박사와의 대화, 충청남도 시험장에서 본 7.8m 오차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 자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담았습니다. 숫자 하나, 현장 묘사 하나를 쓸 때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저는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의회 증언 14회, 패트리어트 배치 자문,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내 캐롤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롤라인, 나 지금 중요한 보고서를 막 올리려고 하는데 로버트가 반대하는 방향이야. 캐롤라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래드, 당신 지금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전화를 귀에 댄 채로 전송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그 순간 28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 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전송했습니다. 정직하게 썼습니다. 정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콜터 박사님. 그 짧은 문장이 그날 제게 받은 어떤 평가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다음 날 오후, 미국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브래드 콜터 수석 연구원의 한국 방위산업 재평가 보고서를 인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틀 만에 인용이 됐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였습니다. 한국방산 특집 보고서에 제 분석을 인용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국방부 출신 전직 관료 3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콜터 박사, 오래전부터 이런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받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서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본 것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야 하는지 그 질문이 오히려 업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나도 독자적으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 방산 재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 보고서가 같은 시기에 나오게 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서양의 두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무언가 중요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 우리 합동 세미나 한번 하는 건 어때? 클라우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하자. 제이슨은 그날 저녁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브래드, 뉴스 봤어? 벌써 업계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 잘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 하늘이 서울의 그것과 비슷하게 높고 맑았습니다. 로버트 던컨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아빠 오늘 보고서 반응이 좀 있었어. 세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유명해지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빠가 늦게나마 맞는 말을 한 거야. 세라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멋있어, 아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 3곳이 한국 방산 재평가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침 브리핑 파일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파일이 책상 맨 아래에 있었겠지만 이제는 맨 위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협력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전투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나라였습니다. 그 폴란드가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언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아시아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검증된 글로벌 방산 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단어가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의 보고서가 여기서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외부의 전문가가 우리를 정직하게 봐준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숫자와 분석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실감됐습니다. 이준혁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창원 공장의 그 35살 엔지니어였습니다. 박사님, 저희 팀에서 박사님 보고서 같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2주 후 로버트 던컨이 싱크탱크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그의 사임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어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클라우스와 함께한 브뤼셀 나토 본부 발표가 잡혔습니다. 12개국 방산 대표단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무대 앞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정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콜터 박사님. 발표 당일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12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 방산을 잘못 평가해 왔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방산이 지금 실제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펼쳐냈습니다. 현무-5의 실제 재원, K9의 생산 능력,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스크램제트 연소 시험 자료, 시험장에서 확인한 7.8m 오차 수치, 그리고 창원 공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도면을 펴놓고 토론하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발표가 끝났을 때 홀이 조용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발표 후 12개국 대표단 중 9개국이 한국 방산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공식 서한을 보내온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오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클라우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딱 맞는 시간이야. 발표 이후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학술 세미나 인용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제 보고서는 4개월 만에 국제안보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17회 인용됐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발표를 요청받았습니다. 제이슨과 함께 공동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 박사와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학술적인 주제로,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정 박사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이준혁은 올해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유 없이 기뻤습니다. 한 번 만났을 뿐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승진이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저와 함께 한국방산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어릴 때 부모님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은 브뤼셀 발표 이후였습니다. 제이슨이 그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슨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국 방산 파일을 올려놓았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이슨,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어느 저녁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당신 달라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 캐롤라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려는 표정이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세라는 요즘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세라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먼저.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 싶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몇 마디를 따라 해봤습니다. 세라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하나 열린 것 같다고. 지금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비교 분석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부록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요 챕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6시에 책상 앞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브리핑 파일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현무 관련 파일은 맨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란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과 함께.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 편견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그 질문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울이 저를 바꿨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창원 공장의 K9 생산 라인, 충청남도 시험장의 불꽃, 정 박사의 조용한 목소리, 이준혁의 담담한 눈빛, 인사동 할머니의 말없는 밥 한 공기. 그것들이 모여 저의 28년을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용히, 오래, 단단하게 무언가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이미 그 높이는 세상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28년 경력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28년의 편견이 서울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오차 반경 8m,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 성공. 그 숫자들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유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급의 억제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수출이나 경쟁이 아니라 다시는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 박사의 말에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일했던 그 세대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이롭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세대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브래드 콜터입니다. 늦게나마 제대로 보게 된 한 미국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